19절, 18절, 19절, 4장 18절, 1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자, 19절 읽어요. 주의 은혜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죠. 한 주가 저에게는 휴가인데 휴가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제일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해야지 하면서 미뤘던 일들을 하는 게 휴가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휴가. 그러니까 학생들도 늘 공부를 하죠. 근데 방학 그러면 학생들이 방학이야 하면서 자기들 마음속에 그동안 혹시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하루 이틀이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사야 여러분 잘 아시는 7장 같은 경우 7장 14 여러분 7장 보실래요? 7장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누가복음 읽은 말씀도 이사야의 말씀이었고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이 곧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7장 14절인데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구약의 말씀으로 증언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하라. 그 이름이 곧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9장 6절 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전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1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제가 여러분 이사야 읽었어요. 수요일 저녁에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좀 감탄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전 대한민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미국 땅 가서 공부를 했지만 한국에 와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특별히 한국 땅에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한국말로 기도를 하고 한국어로 찬양을 하고 한국어로 성경 읽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선택의 두 갈래의 길,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축복하신 축복이었다. 즉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인교회를 하고 있었고 남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한국 땅에 와서 아이들을 미국에서 낳았지만 데리고 와서 어느덧 이 아이들을 미국에서 우리가 함께 미국이 아닌 한국에 와서 양육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제가 1999년 12월 달에 Y2K 흔히 말하는 우리가 종말이 온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기를 날짜를 세워봤어요. 이제 2000년이 되면 내가 몇 살인데 2020년이 되면 내가 뭘 하고 있을까라고 써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써놨던 몇 가지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감탄하게끔 그때는 목회를 하고 있을 거라 적어 있었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교수가 되어 있을 거라 적어 있었고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거라고 써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2000년 1999년 2000년이었을 때 20년을 적어놓는 게 쉽지 않죠. 신형님은 2040년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여기서 2040년 한번 적어보시고 전일사는 2040년 2020년 2040년 되잖아요. 20년 후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적어봤는데 마침 그게 20년 후에 다가와 버린 거죠. 2020년이 돼버린 거예요. 2000년도 2000년 2000이라는 1991년부터 1999년 이런 단어를 쓰다가 갑자기 2000년 2001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얼마나 낯설었어요. 근데 막상 2020년이 돼서 제가 썼던 미국에서 가지고 왔던 성경책 속에 종이 한 장 넣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탄을 했죠. 야 정말 적어놓은 날이 오는구나. 그 2020년이 됐는데 코로나라는 것이 생각지 않았던 것이 왔어 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한국 땅에 2004년에 이제 짐을 싸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넘어왔는데 1999년 2000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20세기 1900년대가 되겠죠. 20세기 전 세기의 역사학의 세기 쉽게 말하면 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뿐만 전 세계의 역사를 볼 때 20세기에 가장 두드러진 역사 두 가지를 뽑으라면 뭘 뽑겠냐 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 제가 그때 책을 읽은 건데요. 그때 물론 여러분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 책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1973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아놀드 토인비의 챌린지 앤 레스폰스 도전과 응전. 저 대학 다닐 때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없었겠죠. 누구나 다 이 책을 다 봤겠죠. 깊게 안 봐서 10권짜리 원래는 원본은 10권짜리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책을 만들었을 때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도전과 응전. 시대마다 도전이 있고 응전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가지고 그때 이름은 까먹었는데 위튼 컬리지에서 한국 목사님 있는데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미래학자죠. 이분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난 게 20세기의 전 세계에 예를 들면 역사학의 세기라고 하십시다. 역사학의 세기 그 세기를 볼 때 가장 뛰어난 놀라운 두 가지가 있으면 뭐를 뽑을 것이냐. 20세기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역사학의 세계에서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1909년 우리나라 합방이 됐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중국, 그 커다란 중국, 한국 아니면 동남아시아를 다 작은 섬나라가 쉽게 말해 인베이전, 침략을 하고 몇십 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한 1945년에 미국에 의해서 원자 폭탄에 의해서 망했던 그 나라가 다시 경제 대국으로 전 세계에 미국과 함께 G2 국가가 된 것이 사실은 20세기의 가장 역사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일본이랍니다. 일본을 연구하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서 일본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 동기들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바로 유학 간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한국의 대학을 안 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간 친구들이 제 친구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일본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 아이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하지 않고 유럽으로 가지 않고 바로 일본으로 간 친구들이 꽤 있죠. 어느덧 그렇게 따지면 30년이 됐겠죠. 일본에 간 지가. 두 번째 역사학의 세계에 20세기에 두드러진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소련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국입니까? 저 휴가라 생각해서 EBS 다큐멘터리를 어저께 보면서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에 대한 EBS 다큐멘터리가 3,500원짜리가 있더라고. 지금도 소련 사람들은 러시아죠, 러시아. 소련 사람들은 스탈린에 대해서 잊지는 못해요. 전 세계 가장 강국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스탈린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공산국가, 공산주의를 앞세워서 11개의 나라들, 자그마한 나라들 있잖아요. 뭐 아르메니아라든지
뭐 아제 뭐 예를 들면 뭐 벨라루스라든지 조지아라든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이 다 11개의 연방 나라를 소련이 하나로 잡았잖아요. 스탈린이 잡은 거라고요. 근데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붕괴되죠. 붕괴되잖아요. 20세기에 두 가지의 어떤 세기의 역사를 대라면 갑자기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굉장히 선진국화되는 놀라운 것과 함께 다시 전쟁에 망했는데 경제대국이 된 거. 두 번째, 소련이 붕괴된 거예요. 전지사님 제가 휴가 때 뭐 하는지 아셨죠? 앉아가지고 이런 책이나 읽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닥치는 데는 이런 거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20세기의 놀라운 역사, 세기의 역사예요. 일본과 소련의 붕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소련은 어떻게 붕괴됐나요? 저는 목사로서 말씀드릴까요? 소련은 이 공산국가는 미국이 이 나라에게 핵 미사일을 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예요. 경제에 무너진 거예요. 소련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소련 중에 하나의 나라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러시아예요. 11개 나라가 나눠진 거예요. 뭐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뭐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 중에 러시아가 그 중에 하나죠. 여러분 고르바초프 그 다음에 대통령 옐친 생각 안 나세요? 소련 붕괴를 정식으로 선언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11개 나라를 다 우리가 못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각자 다 독립해. 그래서 지금은 카자흐스탄도 하나의 나라고요. 키르기스탄도 하나의 나라가 됐어요. 다 흩어진 거예요. 막강했던 소련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제가 중국을 드나들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 뭐 저는 미래학자가 아니니까 다만 목회자로서 기도하면서 본 거 뭐냐면 중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왜 중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하냐면 중국은 문화적으로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특별히 인구가 많은 것이 장점일 수 있지만 그 많은 인구가 모든 것이 체계화가 되고 법률화된 상태에서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왠지 마음속에 중국을 드나들 때마다 중국이요. 제가 차를 타고 텐진이나 베이징 같은 데서 저쪽으로 예를 들면 여러 곳에 다닌 건 아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사람들이 진짜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하냐면 물이 안 나와요. 우리는 지금 가난한 아파트에도 물이 다 나오잖아요. 물이 안 나와서 위에서 음식점에서 버린 물을 받아가지고 정수해서 먹어요. 같은 지역에 살아요. 여기가 텐진이고 여기가 북경이에요. 여기가 상해고 텐진하고 북경하고 1시간만 2시간 거리인데 거기서 조금만 나가면 여기서는 벤지가 차를 정말 너무 많이 보이는데 조금만 지나면 아직도 사람들이 길바닥에 아이들이 빨개 먹고 애들이 물을 그냥 대충 먹고 살고 그걸 보고 그냥 사람들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잘 살아. 근데 저기 못 살아.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안 가져요. 한 사람이 뭐 집을 100채, 200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평생 먹고 살아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굶어 죽던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중국의 문화예요. 중국엔 두 강이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양쯔강 아시죠? 양쯔강하고 황하강이에요. 두 강이 있어요. 양쯔강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연구할 때 양쯔강하고 황하강을 보면서 강 밑에 쪽, 남쪽이 항상 잘 산다. 양쯔강 때문에 그랬어요. 강남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강남이 잘 살죠. 강북보다. 도봉보다 분명히 서초가 잘 살죠. 강남이 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책을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와닿을 수도 있고 뭐 어쩔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생각하는 게 있어요. 조지 프리드만 아시죠? 남기생 혹시 조지 프리드만의 책 좀 많이 읽으셨나요? 코넬 대학교 역사학자인데 이 조지 프리드만이 쓴 책이 Next 100 Years, 즉
앞으로 100년 후라는 책을 썼죠. 나오게 돼요. 이 책을 이 사람은 특별히 코넬 대학의 이 교수가 조지 프리드먼이 세 나라를 비교했어요. 중국, 일본, 한국. 저는 이 조지 프리드먼이 예언한 게 맞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확신을 가져요. 조지 프리드먼이 얘기했어요. 중국은 망한다. 제가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중국은 망한다. 중국은 현재는 G2까지 올라간다. 여기까지 조지 프리드먼의 예언이 맞아요. G2까지 올라가다가 부상하다 붕괴할 나라가 중국이다. 일본은요. 일본은 제가 나중에 언급하고요. 한국은 무서운 나라가 될 것이다. 기분 좋죠? 조지 프리드먼이 말하기를 중국 땅 아마 저쪽 우리 발해민족이 먹었던 만주 땅도 결국은 중국이 한국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조지 프리드먼이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중국은 6억 명이 3달러로 먹고 산다. 하루에 3달러면 3,000원이에요. 인구가 15억, 20억인지 15억이라 칩시다. 20억도 넘을 줄 몰라요. 예전에는 한 가정에 자녀 한 명밖에 못 나왔어요. 제가 만난 중국 애들도 한 집에 아이들 두세 명 돼. 그러면 한 집에 첫째 말고 둘째, 셋째는 호적에 안 올리는 거예요.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에만 있지만 집에 가면 애들 4명, 5명도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보잖아요. 그런 인구가 15억이라 그러면 3배 많다 생각해야 돼요. 중국이요. 근데 중국이 그러면 나머지 둘째, 셋째 애들은 뭐예요? 호적에 안 올라왔으니까 직장 못 잡아요. 걔들은 빵가게, 만두가게 이런 장사해야겠죠. 중국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속감이 자기 신분증도 없어, 주민번호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러준 이름만 있지 주민등본이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핸드폰을 살 때 우리처럼 67 뭘 때려, 6707 28 뭘 때려야만 그 사람의 아이디가 나오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그냥 대포폰으로 서로 그냥 필요한 핸드폰을 들고 쓰고 번호만 따 쓰는 뭔가가 안 맞춰져 가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6억 명이 3달러로 먹고 살고 4억 명이 6달러로 먹고 살고 4%만이 2만 달러를 가지고 산다. 전체 인구의 4%만이 중국 사람다운 지금 시진핑과 그의 공산당을 앞세운 사람들만이 2억 명이다. 2억 명이 나머지 14억, 16억 명을 감당하려니 이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부 경제가 없다라고 썼어요. 인터널 이코노미가 없다. 즉 내부적으로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거품이란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조지 프리드만의 이야기는 여러분 한번 책 보고 보세요. 저도 좀 더 내일 한번 강남 나가서 교보문 거 가지고 조지 프리드만 책에 닥치는 데 다 사보려고요. 다 사가지고 와서 한번 제가 남은 휴가가 하루밖에 안 남았네. 그때 앉혀놓고 이거 다 읽어보려고요. 무슨 이야기를 썼는가를 좀 더 보고 싶은데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비교했는데 한국은 어떤 나라냐? 정말 놀라운 나라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일본, 러시아, 중국의 폭탄 같은 존재로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은 늘 깨어있는 나라다. 맞죠? 우리가 볼 때는 숨막히는 지정학적으로 우리 굉장히 숨막히잖아요. 위쪽으로는 거기다 하나 빠뜨린 게 있어. 북한, 러시아, 일본, 중국 숨막혀요. 그런데 이 작은 민족이 결국 10년, 20년 조금 더 지나서 통일이 된다. 조지 프리드만. 통일이 안 될 수가 없다. 그만큼 북한과 한국의 너무나 격차에서 통일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미국의 도움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민주평통이 있다 보니까 통일 이야기를 할 때 어느 나라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까를 매번 물어봐요.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당연히 중국보다는 미국이라고 그러죠. 거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 미국이라 생각하느냐. 그리고 미국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걸 의견 수렴을 해요. 정세현 씨, 이런 부회장, 이런 분들 이제 그런 의견을 모으는데 미국이 도와야 한다. 그리고 결국은 북한은 더 어려운 금융 위기, 경제 어려움이 오는데
북한의 어려움을 보고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중국도 일본도 소련 러시아도 아니고 딱 한 나라 남한이 될 것이다. 그것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10년 후 통일이 된 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 있다. 통일이 된 후에 10년 동안의 어려움이 있는데 만일에 이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이 합쳐지면 다시 G2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미국과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조지 프리드만. 문지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끄덕끄덕이요?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표정인데 저 굉장히 타당한 코넬 대학이 보스턴 코넬이면 최고의 대학이에요. 이 정도에 있는 사람이면 연구의 가치가 있지요. 근데 가장 큰 적은 일본이 싫어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혀요. 뭐든지 방해하고 일본이 가장 싫어할 것이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일본이 가장 많이 방해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모든 것이 조지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 통계로 말한 것보다 저는 100% 여기에 플러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얘기해 주신 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요 전 세계 G2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100%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이 땅에 이 자그마한 나라에 6만여 개의 교회를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세요. 6만여 개의 교회를 통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신 나라는 전 세계 이 나라밖에 없어요. 매일마다 새벽에 동이틀 때가 되면 교회 문이 열리고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고 기도하는 민족은 전 세계 이 민족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지 프리드만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종교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데이터베이스와 역사적으로 맞다면 사실은요 그보다 더 그 역사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놀드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에서 너무 뻔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처럼 가족이 많으니까 롯에게 말하기를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 이렇게 말했던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가 우리 전 세계 역사의 초창기에 가장 어려웠던 게 스스로 자급자족을 했죠.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땅도 있었고 씨앗도 있었고 열매도 있었고 가축도 있어서 우리끼리 먹고 살았는데 드디어 인구가 증가한 거죠. 아브라함과 롯처럼. 그러니까 식량의 위기가 왔죠. 누가 쓴 거예요? 이게 아놀드 토인비가 쓴 거잖아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자급자족을 하다가 인구가 증가되니까 식량의 위기가 왔어요.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어. 그래서 뭘 했어요? 이동을 했죠. 인구 이동. 이런 유럽으로 볼 때 그래서 인구 이동을 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죠. 이태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우리가 땅덩어리 적으니까 알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피자를 팔던지 오페라를 공연장을 짓던지 알아서 이태리 사람들은 인구가 이동됐다면 그냥 순수하게 이동된 게 아니라 우리는 가서 점령할 거야 한 나라는 스페인이죠. 스페인은 침략을 하는 움직인 거죠.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근데 전쟁을 원치 않는 나라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은 거기서 뭘 만들었냐? 농산품이든지 하여튼 열매로 수출품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좋은 포도주도 나오고 음식도 만들어진 거예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정복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나라를 만났죠. 그 나라가 영국이죠. 아주 더 작은 나라, 섬나라. 이 나라가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스페인과 영국이 싸울 때 거기에 스페인이 영국을 피해서 가자. 뭘 찾아서? 광산, 금과 은을 찾아서 가자. 그들이 이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스페인이 포르투갈과 함께 계속 정진하잖아요. 자, 이걸 쓴 사람이 바로 토인비예요. 도전하고 응전하다가 결국 그들이 영국과 프랑스와 스페인이 마지막에 싸운 게 뭐냐?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전쟁을 일으키더라. 종교.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 이스라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종교로 가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위기가 온다. 위기를 극복하는 챌린지에 레스폰스, 대답할 수 있는, 응전할 수 있는 민족만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요. 코로나19의 엄청난 어려움이 전 세계에 팬데믹이 왔어요. 이 팬데믹 속에서 무너진 나라들, 그리고 주저앉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있고,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나라의 여건을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거는요, 인정해야죠. 누구나 다. 저 오늘 아침에 존스 홉킨스,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의심할 사람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말해도 트럼프 대통령 말하는 건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부터 지금 존스 홉킨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 지금 486만, 거의 476만 3,946명이 확진받았어요. 거의 500만이에요. 500만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됐고, 8월 3일 엊그저께까지 존스 홉킨스를 발표해 보니까 사망자가 15만 6,663명이에요. 15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 몇 명 죽은 거예요? 300명? 우리 그 정도 봐야죠. 지금 비교를 해보세요. 인구로 따지면 그 나라가 5배 많다고 하십시다. 사망자 숫자 따져보세요. 15만 명이 죽었고 우리는 500명이 죽었다 하십시다. 미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지금 재선의 11월 달에 트럼프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미국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코로나19로 주춤거리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죠. 도전과 응전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응전,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아니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6만 개가 있고, 우리나라 나이 드신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남한 땅에 세워진 경로당이 7만 개래. 그래서 그분들이 전도하려고 곳곳에 노인회관이 7만 개가 7만 개. 그러니까 교회가 6만 개 있고 경로당이 7만 개 있는데, 그 7만 개 가 있는 경로당에 가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교회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 되셔서, 한쪽에서는 고스톱 치고 막 놀러도 그 안에서 꼭 전도하는 분들이 있대. 하나님이 그것도 만들어주신 거래. 거기서 전도의 장으로 만드신 거래. 코로나19로 다른 데는 문을 닫아도 지금 경로당은 열어야 된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워낙에 지금 우리 말이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면 다 모였으면 거기서 또 전도하는 분이 있대. 계속 성경 읽고 찬송 부르는 분이 있대. 참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저는 마음속에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하나님 전 세계에 이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 36년간 일본이란 나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동서남북 아무리 쳐다봐도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과 일본의 굉장히 핵폭탄처럼 갇혀있는 이 나라,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휴가 때 혼자 찬양 부르면서 거기 있어요.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것이며, 우리는 정말 다시금 전 세계의 선교 국가가 될 것이며, 세워진 교회들마다 주께서 새벽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혼자 막 소리 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 산다는 게,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북한 땅의 복음으로, 아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땅까지, 만주 벌판까지,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만주 벌판까지, 옛 고구려 옛 영토까지 그곳에 있는 우리의 민족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이 확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기도를 좀 폭넓게 해라. 오산, 병점, 영통, 수원, 여기서 동탄, 여기 머물지 말고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 북한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고 선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왜 번성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을 왜 하나님 흠양하사 받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별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정말 이사야 한 싹,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며 그 뿌리 그리고 그루터기에서 남은 자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 주시잖아요.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면서 설령 많이 깎아져 나갔어도 복음으로 다시 세워진 이 나라, 어려움 속에서도 6.25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지만 다시 복음으로 견뎌낸 교회에 당해 하나님의 사람들, 구루터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 뒤편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프리드만이나 아놀드 토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미 말해준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룰 것입니다. 8월이 다가왔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어요.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청년들과 함께 8월 16일 날 철로 역정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당신들 20년 후 금방 온다. 내가 1999년 2000년이 되면서 영원이가 2000년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20년은 어떨까 생각했더니 20년이 오듯이 그 20년 동안 놀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셨듯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앞으로 20년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20년 후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8월 달을 잘 준비해야겠다. 그러면 부장집사님과 전사님과 교사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달란트 잔치 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저 아이들에게 꿈을 줘야 돼요. 저 아이들에게 비전을 줘야죠. 저 아이들이 그냥 교회 한번 마당 뜰을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시고 전능하심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을 인도해 줘야죠. 그것이 목적이 돼야죠. 웬만한 마트에 가면 먹을 거 다 있잖아요. 애들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8월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여러분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하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 되기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20년 후 아니 그 전에 통일 한국을 보게 될 것이고 전 세계 G1, G2, G3에 들어가는 G7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진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으로 대한민국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가 마칠 테니까요. 한 5분 정도 같이 이 시간 기도하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